오늘 아침도 여느 아침처럼 새벽녘에 눈을 떴다. 부엌은 아직 이슬로 축축했고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새벽빛이 빛바랜 벽돌 바닥을 어렴풋이 비추고 있었다. 낡고 바랜 스웨터를 입고 쌀을 씻고 채소를 따며 내가 피와 살처럼 사랑하는 손주 민준이를 위해 갈비죽을 끓일 준비를 했다. 갈비찜이 끓기 시작하자 따스함이 퍼져 아침의 추위를 몰아냈다. 죽 냄새에 갈비찜의 향긋한 냄새가 뒤섞였다. 자식과 손주를 오랫동안 돌봐온 내 냄새가 났다. 손이 떨리면서도 불을 중불로 맞추려고 애쓰며 조심스럽게 양념을 했다. 손주가 깨어났을 때 옛날처럼 외쳐주기를 바랐다. 할머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죽 만들어요. 민준이의 둥근 얼굴, 초롱초롱한 눈빛,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그릇을 보고 환하게 웃던 모습이 마치 내 품에 달려와 고맙다고 인사하던 그 모습과 같았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죽국자에서 손을 멈췄다. 며느리 이수진이 들어왔다. 머리는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옅은 립스틱이 발랐지만 눈빛은 아침 이슬처럼 차가웠다. 끓어오르는 죽그릇을 아무 감정 없이 흘끗 쳐다보더니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좀 쉬세요. 이따 민준이 아침밥 사줄게요. 맛 좀 바꿔요. 엄마,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돼요. 부드러운 말이었지만 이미 차가워진 부엌과 내 사이를 칼로 찢는 듯한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나는 죽국자를 꽉 쥔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얼굴에는 열기가 훅 끼쳤지만 가슴은 차가웠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미소를 지으려 했었다. 엄마는 푹 젖었어. 얘야, 집에서 배 따뜻하게 해 먹고. 수진이는 어깨를 살짝 으쓱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은 나를 향하지 않고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엄마, 괜찮아. 이제 늙었으니 쉬어. 내가 다 할게. 나는 살짝 몸을 떨었다. 엄마는 늙었어. 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꿰뚫는 듯했다. 방금 죽 한 그릇에 쏟아부었던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무의미해졌다. 수진이 몸을 돌리자 발 뒤꿈치가 타일 바닥에 차갑게 부딪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축 늘어뜨리고 죽국자를 기울였다. 맑은 국물 방울들이 날로 위로 떨어져 마치 내가 삼킨 눈물처럼 쿵쿵거렸다. 현관 밖으로는 이른 아침의 희미한 햇살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내 그림자를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자기 집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된 늙은 어머니의 가늘고 외로운 그림자였다. 문틈으로 이른 아침 바람이 불어들어 아침 이슬의 서늘함을 실어왔다. 나는 몸을 떨며 스웨터 자락을 잡아당겼지만 그 한기는 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무리 애써도 나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메울 수 없는 침묵의 거리에서 들려왔다. 나는 부엌에 서서 끓고 있는 갈비죽 냄비를 바라보았다. 뜨거운 열기는 가늘게 피어오르다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사라져갔다. 갈비찜의 향, 김에 섞인 파 냄새, 이 모든 것이 마치 나에게 묻는 듯했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왜 굳이? 죽국자를 내려놓고 돌아서서 베란다로 나갔다. 이른 아침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왜 내 마음의 추위만큼 차갑지 않은 걸까? 타일 바닥을 한 걸음씩 내딛는 발걸음은 마치 내 그림자를 밟는 것처럼 무거웠다. 내 손으로 지은 집 안에서 길을 잃은 내 그림자를. 나는 세월의 얼룩진 벽에 기대어 서서 민준의 창문 쪽을 멀리 바라보았다. 커튼이 반쯤 쳐져 있었고 안은 고요했다. 그가 어렸을 때 아침마다 잠에서 깨면 부엌으로 달려가 제잘거리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 오늘 저한테 뭘 해주셨어요? 그 맑은 목소리, 그 순진한 미소는 이제 제 기억 속 아득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시선이 조용한 방을 따라가는 동안 옛 추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민준이의 6번째 생일, 그날도 기대와 헌신적인 준비로 시작해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순간으로 끝난 기억들이요. 민준이의 6번째 생일, 그날 아침 창밖으로 희미한 초여름 햇살이 들어와 빛바랜 도자기 타일에 스며들었습니다. 집은 활기로 가득했지만 저에게는 이상한 예감이 드는 듯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예감은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예감하는 것이었습니다. 수탉이 울자마자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노련한 손길들이 모든 디테일에 열과 성을 다했다. 얼룩진 가족사진 액자를 닫고 식탁 주변에 의자를 하나하나 정돈하고 식탁보의 주름을 매끄럽게 했다. 마당에는 내가 직접 보랏빛 쑥부쟁이를 대식이 생전에 심어준 꽃들을 손질하며 말했다. 우리 집이 언제나 희망의 색깔로 가득 차도록. 부엌에는 이른 아침부터 갈비찜 냄비가 붉게 달아올랐다.
나는 가장 부드러운 고기를 골라 약한 불로 끓여 국물이 걸쭉해지고 향긋해지도록 했다. 사과는 하나하나 물고기 모양으로, 배는 토끼 모양으로, 멜론은 나비 모양으로 조각했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 기뻐하며 환호했던 모양들이었다. 거실에는 지훈이 풍선을 불고 수진이는 과자를 정리하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나는 슬퍼하지 않았다. 오늘 모든 일이 완벽했으면 좋겠다고, 민준이가 잊지 못할 생일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내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그때 민준이가 수진이 맞춤 제작한 하얀 셔츠를 입고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그의 눈은 반짝였고 볼은 흥분으로 붉어졌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이 물처럼 부드러워졌다. 나는 손을 뻗어 그의 깃을 고쳐주려고 다가갔다. 하객들의 눈에 그가 단정해 보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내 손이 깃에 닿는 순간 수진의 차갑고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엄마, 만지지 마. 방금 셔츠 다림질 다 했는데 다 구겨졌어. 나는 손을 내리고 멈췄다. 민주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고 생일 축하 음악은 여전히 울려 퍼졌지만 마치 이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멀리서 들려왔다. 수진의 눈빛은 악의도 분노도 아니었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마치 내 모든 호의를 단 한마디로 지워버릴 것만 같았다. 나는 입술을 떨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가족사진 액자, 보라색 쑥국화 꽃병, 내가 만든 연회 테이블, 갑자기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다. 파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촛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케이크는 여전히 잘려 있었고 손님들은 여전히 웃고 이야기하고 박수를 치고 있었다. 지우는 와인을 따라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느라 바빴고 그의 눈은 나를 피했다. 수지는 아이의 드레스를 고쳐주고 테이블에 선물을 더 놓느라 바빴다. 나는 테이블 가장자리에 앉아 낡은 손을 하얗게 물들 때까지 꽉 쥐고 떨리지 않도록 했다. 민준이가 친구들과 농담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삼키려 애썼지만 그는 매년처럼 달려와 나를 안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단 한마디도, 눈빛도 아닌 거리감을, 나와 이 집 사이에 소리 없이 형성되어 점점 더 넓어지는 거리를. 그날 밤 손님들이 떠난 후 나는 바람 빠진 풍선 하나하나, 포장지 하나하나를 조용히 주워 모았다. 케이크 냄새, 타버린 촛불 냄새가 여전히 맴돌았지만 왜 내 마음속에는 외로움의 냄새만 남아있을까?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어두운 베란다를 바라보며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마음이 무거웠다. 그리고 깨달았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틈일 뿐이었다. 앞으로 며칠 동안 나는 내 집안에서 그림자처럼 변해버린 내 모습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그날 밤 활기차면서도 차가워 보이는 생일 파티가 끝나고 집은 고요해졌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낡은 손으로 수건 끝을 꽉 쥐고 마치 내 심장을 천천히 두드리는 듯한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문틈으로 밤바람이 불어들어와 마치 모든 게 바뀌었어 라고 상기시키는 듯한 한기를 실어왔다. 케이크와 촛불 냄새가 여전히 맴돌았지만 숨 막힐 듯 답답했다. 눈물로 흐릿해진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 자식들과 손주들이 무사하고 이 집이 온전히 남아있다면 한 걸음 더 물러설 거야.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고통스러운 진실을 깨달았다. 아무리 물러서더라도 그 간격은 좁혀지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익숙했지만 부엌은 이미 남들의 따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장아찌와 김치 한 접시를 들고 있자니 그저 들려오는 소리였다. 엄마, 쉬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 저녁 식사 시간, 나는 테이블 구석에 조용히 앉아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듯한 음식 소리와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사과 껍질을 벗기고 생선을 썰어 민준이에게 가져다 주자 민준이는 그것을 힐끗 보더니 TV 화면에 눈을 붙이고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가 저녁 전에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빨래하려고 옷을 주워 입었는데 며느리가 살며시 안아주었다. 엄마,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마세요. 늙으셨잖아요. 그 말은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칼날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날이 왔다. 그날 오후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 낡은 기와지붕 위로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고 문틈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얇은 커튼이 흔들리고 노란 탁상 스탠드가 흔들렸다.
나는 작은 방에 앉아 낡은 수건을 하나하나 개며 문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마음은 무거웠다. 갑자기 나지막한 노크 소리가 문틈으로 들려왔다. 문이 살짝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고 깃은 비에 젖어 있었다. 얼굴은 초췌했고 피곤한 눈은 어머니를 보지 않으려 했었다. 곧 하려던 말에 온몸이 움츠러든 듯했다. 아들을 올려다보는 순간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솟구쳤다. 창문으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에 몸이 떨렸다. 무슨 일이야? 말해봐. 나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나는 길을 잃은 내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바로 이 순간 오랫동안 느껴왔던 폭풍이 정말로 내 집 문 앞에 들이닥쳤다는 것을. 지우는 내 앞에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은 그가 하려던 말에 무게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불어들어와 얇은 커튼을 펄럭였고 옅은 노란색 탁상 램프는 흔들렸으며 그의 그림자는 안개에 뒤덮인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한때 내가 품에 안고 흔들어 재웠던 그 아들이 바로 이 집에서 첫 발을 내딛었다. 지금 그는 그곳에 서 있었다. 어깨는 비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피곤한 눈은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애원하는 듯하면서도 부끄러운 듯 떨렸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하지만 말해야겠어요. 이번에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 손이 살짝 떨려 낡은 수건 끝을 꽉 움켜쥐었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나는 여전히 목이 메어 물었다. 뭘 도와준다는 거야? 지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마치 짐을 내려놓듯 고개를 숙였다. 수진이네 가게는 망했어요. 엄마,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고 차를 팔고 할 수 있는 건 다 전당포에 맡겼지만 결국 다 못 구했어요. 이제 은행은 갚으라고 하고 동업자들은 소송까지 걸고 있고 엄마, 이제 남은 건 이 집뿐이에요. 담보 대출을 해달라고 서명해 주세요. 잠깐만요. 돈 받으면 바로 갚을 거예요. 맹세해요. 이번엔 꼭 도와주세요. 현관 밖에서는 낡은 기와지붕의 빗방울이 세차게 떨어지고 문틈으로 바람이 울부짖는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이 신음하는 소리 같았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보내고 온 마음을 쏟아부은 아이가 지금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감정에 목이 메인 목소리와 절박함으로 가득 찬 눈빛. 마치 내 서명이 그가 매달리려 기다리는 구명부표인 것처럼 내가 바닥으로 가라앉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눈을 감고 대식 씨와 함께 이 집의 기초를 다지던 아침 등잔 밑에서 옷을 빌리고 한 푼이라도 세고 맛있는 음식을 위해 돈을 모으고 아이들과 손주들이 살 집이 필요해서 잠도 포기했던 밤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 그 집은 대출 신청서에 적힌 숫자가 되었고 늙은 어머니의 서명을 위한 핑계가 되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내 심장을 꿰뚫는 칼 같았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갈팡질팡했다. 2억입니다. 엄마.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집은 잃지 않을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약속해요. 나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 네 마디가 너무나 씁쓸하게 들렸다. 이 삶에서 형식이란 게 어디 있겠는가. 늙은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지붕, 평생을 구해온 곳에 닿는 것이라니. 나는 아들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서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어머니가 그의 삶의 빚을 짊어지도록 도와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고 바람이 휘몰아치며 빛바랜 커튼을 흔들었다. 책상 스탠드 불빛이 깊게 주름진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긴 밤을 참고 견뎌낸 눈물로 말라붙은 내 눈에는 빛이 비쳤다.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납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생각해 볼게. 이건 단순한 서명이 아니야. 이게 내 삶의 전부야. 눈을 감을 때 내가 의지할 곳이야. 지우는 한숨을 쉬고 고개를 숙인 후 돌아섰다. 그의 모습은 아래로 숙여졌고 그의 그림자는 축축하고 안개 낀 타일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문이 닫혔지만 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꾸준히 떨어지는 빗소리, 문틈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는 마치 재촉하는 듯 이제 충분히 물러났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라고 일깨워주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마치 추억들이 떠내려가듯 사라져가는 것을. 멀리서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나는 길을 잃은 듯했다. 마치 이 지붕이 더 이상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내일 아침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내주고 영원히 머물 곳 없이 지낼 것인가. 지훈의 뒤에서 문이 닫히고 나는 복도 끝 작은 방에 홀로 남았다. 예전에는 어머니 방이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조용한 구석에 불과한 그 방. 베란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여전히 쉴 새 없이 내리고 있었고 문틈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는 밤의 슬픈 한숨처럼 어쩌면 내 심장의 메아리처럼 들렸다. 오랜 시간 낡은 나무 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노란 불빛이 내 눈가의 주름과 이마에 헝클어진 흰 머리카락을 또렷하게 비추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내가 몇 년 동안 간직해온 서류 뭉치가 있었다. 집의 빨간 장부, 저축통장, 토지세 영수증, 보험계약서. 그 서류들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나와 대식 씨의 평생 저축과 검소함, 긴 잠 못 이룬 밤의 결정체였다. 나는 그 서류들을 바라보며 시간이 흐르면서 누렇게 변한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우리가 이 집의 기초를 놓던 아침, 그의 눈빛이 희망의 차 나를 바라보던 기억이 떠올랐다. 옷을 빌리고 텃밭에서 채소를 팔고 덜 먹고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안정적인 집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며 한 푼 한 푼을 세어보던 그 시절이 떠올랐다. 그런데 이제 그 집은 대출 신청서에 적힌 숫자처럼 저당 자산으로 언급되었다. 서명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사라질 수도 있었다. 낡은 기와지붕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베란다를 스치는 바람 소리, 빛바랜 커튼이 펄럭이는 소리가 들렸다. 슬픔과 원망의 파도가 가슴 속에서 치솟았다. 나는 한계까지 물러섰다. 부엌에서, 저녁 식탁에서, 사랑하는 손주들의 품에서, 집안의 모든 작은 일에서 물러났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 자식들과 손주들이 안전하고 이 집이 온전한 한 나는 더 물러설 것이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멀리 물러나도 거리는 좁아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귀찮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희미한 빗소리를 들으며 멀리서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잃어버린 별처럼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지은 지붕 안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한때 나의 전부였던 사람들의 삶의 리듬 속에 존재하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시계가 천천히 똑딱거리는 소리가 내 가슴 깊이 파고드는 듯했습니다. 똑딱거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되새겼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지키지 않으시면 누가 어머니를 지켜주겠습니까? 어머니가 집을 지키지 않으시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나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바람과 빗소리 그리고 내 오래된 심장이 느리고 무겁게 고동치는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밤 한가운데 깨달았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나는 평생 감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모든 것을 앗아가기 전에 마지막 한 조각의 자유, 마지막 한 조각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빛이 벽에 내가 늘고 외로운 그림자를 들이운다. 하지만 눈물이 마른 내 눈에는 한밤중에 강하고 단호한 눈빛이 비쳤다. 그날 밤 집은 여느 밤처럼 고요했지만 나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낡은 기와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 문틈으로 스치는 바람소리, 천천히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 이 모든 것이 뒤섞여 긴 밤의 불안, 인생의 마지막 전환점을 맞은 노모의 슬픈 멜로디를 만들어낸다. 나는 창가에 앉아 희미한 빗소리 사이로 먼 곳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도시는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주황빛 불빛은 어두운 밤하늘에 잃어버린 별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나는 그 불빛들보다 더 큰 상실감을 느꼈다. 바로 이 지붕,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던 이 소중한 사람들이 이제는 등을 돌리고 나를 삶의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는 듯하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종이 뭉치가 쌓여 있다. 집의 빨간 장부, 저축통장, 토지세 영수증, 보험계약서. 종이 한 장 한 장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평생의 절약과 인내 그리고 대식 씨와 함께 보낸 잠 못 이루는 밤들의 증거이기도 하다. 나는 종이 가장자리를 살며시 어루만지며 마치 내 땀방울과 눈물 한 방울까지 만지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그와 함께 이 집의 기초를 놓던 아침, 등잔 밑에서 옷을 빌리던 밤,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따뜻한 집을 지어주겠다는 희망으로 모았던 모든 푼푼한 돈이 기억난다. 그런데 이제 그 지붕은 저당 잡힌 자산으로 거론되고
어린 시절 내내 그 지붕을 짓던 나는 아이들의 눈에 그저 대출 신청서에 서명한 사람일 뿐이다. 현관 밖은 바람이 울부짖고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다. 마치 나를 재촉하는 듯, 나를 일깨워주는 듯 했다. 내가 나 자신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충분히 물러났다. 부엌에서, 저녁 식탁에서, 사랑하는 손주들의 품에서, 집안의 모든 작은 일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깨달았다. 아무리 물러나도 거리는 좁아지지 않았다. 사람들의 마음은 오래전에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이 들지 못했다. 창가에 앉아 빗소리와 바람소리를 들으며 서서히 결단을 내리고 있는 내 늙은 심장에 무거운 고동 하나하나를 들었다. 내일 아침 감히 생각해내지 못했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 마지막 남은 자유를 앗아가기 전에 붙잡아야 했다. 빛바랜 커튼 사이로 아침에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자 나는 일어섰다. 낡은 스웨터를 고쳐 입고 치마를 매만진 후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보았다. 눈물은 말랐지만 시선은 떨리지 않았다. 밀려나는 것에 지친 늙은 어머니의 결연한 의지만이 남았다. 옷장을 열고 낡은 서류 가방을 꺼내 서류 뭉치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넣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여전히 단호했다. 평생의 용기를 모두 모아 심호흡을 했다.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 발걸음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부드럽게 메아리쳤다. 지훈이네 방문 앞에 멈춰 섰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아들이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다. 얼굴은 긴장으로 가득했고 눈썹은 찡그려져 있었다. 순간 문을 두드리고 지훈아 일어났니? 하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곧 손을 놓았다. 그 소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부엌으로 내려가 보니 수진이가 커피를 내리려고 등을 돌리고 앉아 휴대폰에 눈을 받고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그 옆을 지나쳤다. 아침의 차가운 습기와 커피 향이 뒤섞였지만 더 이상 내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지는 않았다. 나는 문지방에 서서 마지막으로 지붕을 바라보았다. 기와는 빛바랜 채였고 대식 할아버지께서 손주들에게 슬리퍼를 짜주시던 계단은 이제 마른 잎으로 뒤덮여 있었다. 벽돌이 갈라진 마당 구석, 페인트가 벗겨진 창틀, 현관 앞 노란 국화 화분은 시들어 있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따스함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차가운 이른 아침 바람이 빛바랜 스웨터 자락을 스쳤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더 이상 바라보면 늙은 다리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서류 가방을 꽉 움켜쥐고 거리의 인파 속으로 들어갔다. 남은 인생을 안고서 한 걸음 한 걸음이 가슴에서 실타래를 뜯어내는 듯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억눌렸던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웠다. 나는 더 이상 누구도 앗아갈 권리가 없는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이른 아침의 희미한 빛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이른 아침 거리에 드문드문 있는 인파 속으로 들어갔다. 낡은 골판지 지붕에는 아직 이슬이 맺혀 있었고 어젯밤 내린 빗물이 발밑에 웅덩이처럼 고여 반짝였다. 이른 아침에 차가운 바람이 빛바랜 모직 코트를 스며들어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몸을 떨게 하지는 않았다. 이 추위에 내가 직접 지은 지붕 속에서 오랫동안 길을 잃어온 추위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내 발걸음 하나하나가 젖은 보도 위에 느리지만 단단하게 메아리쳤다. 마치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위해 걷는다는 것을 확언하는 듯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지붕에 붙어있던 가슴이 찢기는 듯했지만 동시에 오랜 세월 억눌렸던 짐을 내려놓은 듯 한결 가벼워졌다. 대나무 빗자루가 나뭇잎을 쓸어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골목길을 따라 우유 배달부의 자전거가 덜컹거리며 달리는 소리, 멀리서 빵을 파는 소리가 아직도 익숙한 거리. 그 소리들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바쁘게 준비하는 아침의 익숙한 리듬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낯설고 슬프게 들린다. 지훈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가 주던 모퉁이를 지나 대식이가 찻집을 짓기 위해 판자와 못을 하나하나 고르던 목공소를 지나갔다. 길가의 벽돌 하나하나, 페인트 칠한 전봇대 하나하나가 옛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내가 지은 집은 나를 지켜주는 곳,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 곳이라고 믿었던 그 시절. 하지만 지금 바로 그 집이 나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곳이 되었고 따뜻함은 오래전에 사라진 곳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낡은 사무실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다. 세월의 흔적으로 희미해진 금속 간판은 여전히 그곳에 걸려 있었고 익숙한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정앤 어소시에이츠 법률사무소. 이른 아침의 희미한 빛 아래 글자 하나하나가 내 눈에 깊이 새겨지는 듯했다.
대식 선생님이 땅을 사고 붉은 책을 사고 집을 짓기 위한 서류 작업을 하러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던 그 시절이 떠올랐다. 나는 비에 젖은 계단에 멈춰서서 심호흡을 했다. 늙은 내 손은 마치 내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을 붙잡으려는 듯 낡은 서류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다.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쉽지 않을 여정이 시작될 것임을 알았다. 아무도 앗아갈 권리가 없는 마지막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여정이었다. 무거운 나무 문이 열리고 이른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낡은 경첩이 삐걱거렸다. 오래된 나무 냄새, 오래된 종이 냄새가 기묘하게도 친숙하게 퍼져나와 마치 낡고 아픈 내 마음을 달래는 듯했다. 젊은 접수원이 고개를 들었다. 내 작은 체구와 강렬한 눈빛에 살짝 놀란 듯했다.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긴 잠 못 이룬 밤으로 쉰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맑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정 변호사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김은아 씨가 중요한 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해주세요. 창가 나무 의자에 앉아 피곤한 어깨를 풀었다. 마른 손으로 가방끈을 살살 어루만지며 안개 낀 유리창 너머로 북적이는 거리를 바라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제 나는 진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남은 인생을 내 것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른 아침에 썰렁한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밤새도록 비가 내린 후 거리는 여전히 조용했고 골판지 지붕과 나뭇가지에 맺힌 물방울들이 길 위로 떨어졌다. 이른 아침에 차가운 바람이 낡은 스웨터를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춥지 않았다. 이 추위는 사실 이른 아침 바람 때문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 쌓아온 따뜻한 집의 가장자리로 조용히 밀려갔던 세월 때문이었다. 젖은 보도를 밟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무겁지만 동시에 단호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가슴에서 옛집에 묶여있던 실을 뜯어내는 시간이었다. 더 이상 내 자리가 없는 수많은 추억들이 얽혀 있었다. 익숙한 골목길을 지나면서도 이상하게도 아찔하고 낯선 기분이었다. 어린 시절 지훈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곳이자 첫 집을 짓기 위해 나무와 벽돌을 사러 갔던 대식 씨와 나의 발자국이 남아있던 곳이었다. 이제 그 모든 것은 차가운 아침 안개 속의 희미한 기억일 뿐이다. 낡은 사무실 건물 앞에 멈춰섰다. 빛바랜 금속 간판이 여전히 걸려 있었고 녹슨 자국 사이에 정 어소시에이츠 법률사무소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심호흡을 하고 낡은 손으로 서류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다. 마치 마지막 자존심을 붙잡으려는 듯 나는 알았다. 그 문을 들어서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여정이 시작될 거라는 걸.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한 여정. 누구도 앗아갈 권리가 없는 그 작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여정. 나는 묵직한 나무 문을 살며시 밀었다.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메아리 치듯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마치 내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 같았다. 오래된 나무 냄새, 낡은 종이 냄새가 기묘하게도 익숙하게 퍼져나와 마치 내 마음속에 폭풍을 달래듯 했다. 젊은 접수원은 내 작은 체구의 강렬한 눈빛을 보고 약간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나는 쉰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김은아 씨가 중요한 일로 도움을 요청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창가 나무 의자에 앉아 흐릿한 유리창 너머로 북적이는 거리를 바라보았다.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빛바랜 스웨터 자락을 걷어올렸다. 추웠지만 나는 떨지 않았다. 오늘 아침 나는 진심으로 결심했으니까. 남은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문이 열리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으로 들어섰다. 오래된 나무 냄새, 서류 냄새, 낡은 서류의 다른 가죽 냄새, 이 모든 것이 내 기억을 살짝 어루만지며 대식 선생님이 아직 내 곁에 계셨던 옛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정 변호사가 일어서서 나를 맞이했다. 나이는 꽤 들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고 눈꼬는 늘어져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고 나를 알아보았을 때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다.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은 달랐다. 더 이상 수줍음도 머뭇거림도 없었다. 오직 마음속으로 최후의 결정을 내린 사람의 결의와 고통만이 가득했다. 김 씨, 얼마나 되셨나요? 잘 지내세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난 거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서류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자물쇠를 열었다. 매 순간이 마치 옛집에 묶여있던 끈을 끊어내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명의로 집을 파는 것을 도와주세요. 절차는 비밀로 해야 합니다. 가족 중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10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빨리 끝내면 좋겠습니다. 잠시 방 안이 조용해졌다. 무거운 공간 속에서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렸다. 유리문 밖으로는 이른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 사이로 쏟아져 테이블 위로 희미한 빗줄기를 흩뿌리고 있었다. 정 변호사는 뒤로 기대 앉아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잠시 그는 방금 들은 말을 믿지 못하는 듯 고개를 살짝 저었다. 부인, 정말이십니까? 두 분이 그 땅을 샀을 때 제가 서류 작업을 해드렸잖아요. 그 집은 두 분의 일생일대의 작품이었죠. 나는 돌아서지도 눈도 깜빡이지 않았고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정 변호사님,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수많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제 집을 잃을까봐 두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자존심마저 잃을까봐 두려울 뿐입니다. 정 변호사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나를 손님처럼 바라보지 않았다. 마치 감정의 폭풍을 겪은 노모를 바라보는 듯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오를 해야 합니다. 알게 되면 절대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더 이상 따뜻함은 없었지만 이상하리만치 안도감이 느껴졌다. 정 선생님, 그들은 오랫동안 제 마음을 편히 쉴 수 없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서류 작업의 나날이 시작되었다. 매일 이 사무실에 앉아 모든 파일을 훑어보고 서류에 서명하고 종이에 찍히는 도장 하나하나가 마치 칼날이 제 살과 피를 잘라내는 듯한 딸깍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칼날 하나하나가 오랫동안 저를 은신처라고 생각했던 집에 묶어두었던 밧줄을 끊어냈다. 하지만 그 집은 결국 철장으로 변해 있었다. 모든 절차는 조용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정 선생님과 그의 동료들은 단 하나의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고 일했다. 가족 중 누구도 몰랐다.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다. 돈은 제 이름으로 된 새로운 계좌로 다른 이름으로 이체되었다. 낡은 지붕의 그림자를 벗어나는 나를 나타내는 이름이었다. 그날 아침 며칠간 흐릿한 비가 내린 후 하늘은 화창했다. 나는 내 삶의 전부였던 집을 뒤돌아보지 않고 나섰다. 낡은 여행 가방 하나만 가져갔고 안에는 몇 벌의 간소한 옷까지, 낡은 사진 앨범, 아이들과 손주들을 위해 사야 할 물건이나 요리할 물건을 적어 두던 빈 공책이 들어있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더 이상 필요 없었다. 나는 이른 아침 기차에 올라 낯선 사람들 무리에 섞여들었다. 마치 남은 인생을 붙잡으려는 듯 여행 가방끈을 꽉 움켜쥐었다. 기차 창문 너머로 기와지붕과 옛 골목길이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나는 울지 않았다. 내 눈물은 오래전에 말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산은 파도의 짠맛, 자유의 짠맛을 실어 나를 반겼다. 그 짠맛은 눈을 찌르지 않았지만 마치 오랜 세월의 짐에서 벗어난 듯 내 마음을 가볍게 했다. 부산은 부드러운 아침으로 나를 맞이했다. 옅은 푸른 하늘과 바다 위로 살짝 들이운 아침 안개가 어우러진 풍경이었다.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짭짤한 맛, 파도의 맛, 자유의 맛, 그리고 잊고 있던 꿈의 맛을 실어날랐다. 나는 바닷가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빌렸다. 소박하지만 깨끗한 집이었고 창문은 활짝 열려 햇살과 바닷바람의 향기를 만끽했다. 첫날 나는 발코니에 서서 하얀 파도가 바위에 리드미컬하게 부딪히는 것을 바라보았다. 내 손은 낡은 손수건에 느슨해진 실을 하나하나 살며시 꿰었다. 바닷바람이 내 은빛 머리카락과 해진 스웨터 자락을 스쳤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고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모든 소소한 기쁨을 즐기는 법을 배웠다. 매일 아침 밤이슬에 젖은 모래사장을 걸으며 시원한 자갈을 주워 모으고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며 평화를 찾았다. 오후 나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근처 도서관에서 빌린 오래된 책을 펼쳤다. 지평선을 보랏빛으로 물들이는 노을을 바라보며 마치 내 영혼을 달래듯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알고 있었다. 이 평화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파도가 더 거세게 치고 바람이 베란다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언제쯤 나를 찾을까?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어느 날 오후 바닷바람이 평소보다 더 거세게 불어 커튼이 열리고 아침에 물을 준 쑥국화 화분이 쓰러졌다. 초인종이 다급하게 울려 평화로운 침묵을 깨뜨렸다. 나는 멍해졌다. 물뿌리개는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고 젖은 타일 바닥 위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페디큐어를 통해 더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밖에는 석호, 미숙 그리고 재민이 있었다. 석호의 얼굴은 긴장으로 가득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미숙의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고 손에는 뭔가 종이 같은 것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재민은 그 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어리둥절했고 그의 손은 내가 준 스마트워치를 꽉 쥐고 있었다. 나는 차가운 문에 이마를 기댔다. 가슴이 답답했다. 전화, 노크 비난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엄마, 문 열어. 그게 충분해? 더 이상 우리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아? 집을 팔고 나갔는데 아직도 우리를 볼 얼굴이 있니? 미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 돈은 우리 집 거야. 평생의 업보야. 넌 그럴 권리가 없어. 돌려줘.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늙은 손이 살짝 떨리며 가슴에 얹고 고통스럽게 뛰는 심장 소리를 들었다.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경비원을 보내주세요. 14에 이동해서 누군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비원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남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정중했다. 조용히 해주세요. 이곳은 고급 주택가입니다.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밖에 소음이 점차 가라앉았다. 내 눈앞에 재민이가 돌아서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눈은 슬프고 실망스러웠다. 그의 시선은 문틈으로 꿰뚫어 보는 듯했고 그의 시선은 내 가슴을 꿰뚫었다. 그 눈빛 정말 고통스러운 찌르는 듯한 눈빛이야. 나는 돌아서 발코니로 나가 바위에 부딪히는 하얀 파도를 바라보았다. 바닷바람이 매섭게 불고 짭짤했다.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바다의 짠맛과 어우러졌다. 그날 밤 나는 테이블에 앉아 노란 불빛이 가냘픈 내 손에 비쳤다. 몇 줄을 썼지만 보내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 남겨두었다. 재민아,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버려지고 싶지 않아. 널 미워서 떠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어서 떠나는 거야. 언젠가 내가 이해한다면 기억해줘. 한때 나는 내 미소만 기대하며 무조건적으로 널 사랑했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바다 위로 분홍빛 해가 솟아올랐다.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 창가에 앉아 안도감을 느꼈다. 폭풍은 지나갔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었다. 여전히 자유로웠다. 여전히 나 자신이었다.